한 남성이 이웃집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지난해 7월 8일 밤 11시 40분쯤에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두 사람은 일단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지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혼자 살고 있었고요.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게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먼저 60대 남성이 마당에서 좀 시끄러운 기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막걸리를 사들고 이웃 남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좀 얘기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 남성이 60대 남성에게 이런 형님은 또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술을 같이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또 이 60대 남성의 집에까지 다시 올라가서 술자리를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바둑까지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이 술 취해서 잠들었다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싱크대 앞에서 이웃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왜 거기 누워있냐라면서 막 몸을 흔들어 봤는데 손이 싸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고하려고 했는데 휴대전화가 안 보여서 집주인에게 가서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직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광경은 이웃 남성이 이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로 처참하게 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술을 마시고 바둑까지 뒀어요. 단 둘이 있는 방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봤더니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네, 당연히 바로 함께 있던 그 남성이 제일 유력하잖아요. 이 남성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고 또 이 흉기에 두 사람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이 남성이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피해자를 찔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어요. 남성은 지금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도저히 나는 살해를 할 동기가 없다. 우리는 둘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었다. 난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살아남은 이 남성은 무죄를 주장한 건데, 자, 근거 중에 하나가 이랬습니다. 제3자,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같이 있던 이 친구를 죽였다. 팀장님 현역에 계실 때도 이런 사건 많이 다루셨었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몰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에 살해했어요. 살해한 뒤에 도주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주거지 앞에만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건물 뒤쪽에 있는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를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거 자료가 안 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진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돼야 되거든요.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주장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그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에는 두 사람의 지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CCTV의 사각지대로 몰래 침입해서 피해자만 죽였다. 이게 일단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요? 일단은 제3자가 여기에 침입을 하려면 외부 침입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CCTV를 피해서 주도면밀하게 들어왔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살해만 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까 흉기에도 두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죠. 예. 만약에 살해하지 않았다면 이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의 혈흔이 이 피고인의 옷에 튀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살해 행위를 하면서 튄 피가 옷에 묻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가 들어와서 급히 누군가를 이제 이 사람을 살해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 세면대 혈흔까지 다 닦아낸 흔적이 있습니다. 제3자가 침입했다면 그거 지금 누구 한 명 더 자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고 있어서 언제 깰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살해하고 그걸 다 닦고 나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면 그 옆에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한 명의 누워있는 피고인은 그럼 피고인에게 또 뭔가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피고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제3자의 침입을 통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재판부는 바라봤습니다. 자, 외부인 침입 아니다. 혼자 살아남았던 그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건데요. 또 하나 결정적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 옆집,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한 집의 옆집 주민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진술을 합니다. 이 건물이요, 벽간 소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방음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조용히만 있으면 그 옆집에서 뭐 설거지하는 소리, 화장실 쓰는 소리, 심지어는 대화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옆호실 거주자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옆집에서 웬 60대 남성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다. 이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서 그날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던 것이 기억이 난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분노나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입니다. 자, 뭐 CCTV처럼 이런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뭐 간접 증거들은 다 그 살아남은 사람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이런 주장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를 흉기로 살해하면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손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찌르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손에 상처가 나거나 뭐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흉기를 썼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재판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2%. 들어는 보셨나요? 0.42%. 그거는 어느 정도 마셨는지 예측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완전히 실신인데요? 완전 실신 거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항도 못하고 뭐 방어를 할 그런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 손에 흉기 자국이 남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찌르면 돼요. 아유. 굉장히 잔인한 거죠. 천천히 9번에 걸쳐서 저항 없는 B 씨를 찔렀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을 기초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우, 세상에 뭘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합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또 피고가 상해치사 전과가 있고 그리고 또 사소한 일에도 폭력을 사용했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5년 선고가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은 무슨 원한 관계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냥 살해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잔혹하고 비겁하게 살해를 했는데 15년 후에 이 사람이 또 이유 없이 나와서 이 사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그때도 또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당할 누군가가 또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